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이루는 대도약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기획 영상을 함께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집니다. 질의응답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기타 총 3가지 분야로 이어집니다. 질문 기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목과 사회자 지목으로 주어지며 영상 질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되도록 질문은 하나씩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복의 시간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 대전환의 길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불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국기를 국제사회화하려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코피가 가상 최고치 랠리를 여러분들 한국 가방에 경제가 1.3%로 15분기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서 설 뿐입니다. 2026년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행할 5가지 대전환의 길을 국민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저런 영상이 끝나면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건데 박수 쳤다 이거 혹시 뭔 소리 들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우시죠? 좀 답답한 분위기이긴 한데 제가 미리 드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하면은 자꾸 질문도 끊어지고 질문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나중에 아쉽다 그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뭐 경찰서 잡혀가서 취조당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이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책으로 오늘 90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면 시간은 충분히 가지고 밤새 하기는 좀 그러겠지만 여러분 기사 마감 시간에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주겠다라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 재정,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급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급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 주권 정부가 만들 창업 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 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이 균형 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 창업이 국가 성장 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그리고 일터 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 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 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산재 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올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 경쟁 시대에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천억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력한 자주 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사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 경제 분야입니다. 제가 먼저 두 분 지목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손을 들어주셔서 제가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네, 그냥 제 눈에 띄는 분이 아무나 하세요. 네, 제 눈에 띄는 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송정호 기자님. 제가 첫 번째 질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손을 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자가 되고 보니까 급격하게 긴장이 됩니다.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입니다. 사실 환율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침 방금 1,480원이 넘었습니다. 이 1,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대책 이런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죠.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 7천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 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원화 환율은 N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N 달러 환율에. 근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좀 덜 된 편이에요. 거기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아마 한 1,6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N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네, 저기 뒤에 심원기 기자님. 네, 대통령 뉴스원 심원기 기자입니다. 너 누구시라고? 뉴스원 심원기 기자입니다. 아, 네. 저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정부가 지난해 2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추가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책실장께서는 최근 양도세 보유세를 언급하셔서 그 개편 가능성에도 국민들 관심이 높은데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오셨지만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선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고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른 시점 혹은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제 전반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신지 등에 관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에 집을 사는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결국 평균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그래 돼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이 전부 부동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이런 나라도 좀 드물죠. 그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좀 높죠.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우리는 이제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을 또는 땅을,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쪽을 이제는 좀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에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또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에 대한 투자, 또 인구가 서울로 좀 덜 몰리고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게 이런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긴 한데 하나의 이제 이게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저기 이제 인구 소멸 위험을 겪는 저쪽 남부 지방, 강원도 저쪽에 아주 구석에 충청도 어디 이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월 15만 원이나 연간 180만 원쯤 되겠죠. 이제 이거를 지역 발표를 지급해서 동네에서 좀 쓰게 이렇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게 2년만 한다고 하니까 좀 긴가민가 2년 후에는 어떡하지 이러겠지만,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 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더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면 좀 이걸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강력 통합에 대해서 거리가 좀 먼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 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이런 등등의 아주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조금씩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고, 좀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 또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뭐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수도권이 시골 땅을 대대로 확보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뭐 여유부지들의 주택을 추가로 짓거나 하는 거죠. 아마 곧 국토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뭐 주택을 뭐 100만 호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 그 얘기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연간 수십만 호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많을 때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하죠. 그것도 뭐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발표할 테니까 좀 기다려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이제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뭐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 말고 이제 저희가 공급을 늘리는 거 말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먹고 살만이 돼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네. 또는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또는 동거를 누군가와 하고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네. 이런 정상적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는데, 집을 사모아가지고 한 채 한 채 사모아가지고 집부자 돼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십 채,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야,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네, 이런 수요들은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고는 하지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추가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가는 이제 세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이 세금 문제일 거예요.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 세금이라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의 저는 이게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주식 같으면은 그 생산재 금리에 도움이 되고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그건 뭐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았다, 이건 보호해줘야 되겠죠. 내가 한 집이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줘야죠.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저기 시골에 시골 한 채 더 가지고 있겠다. 뭐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 보호해줘야 되겠죠. 세제는 참 예민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선거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기대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그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정책 수단은 그 본래 목표가 있어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새 시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그 보유세 자꾸 얘기하니까 그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 미디어 채널의 질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모두의 성장과 창업 중시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 유튜브 매체를 선정했습니다. MZ세대에게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2030 청년 금융 경제 미디어 채널 업비티의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30을 위한 경제미디어 업비티의 대표 박진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8년 동안 청년들의 경제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해왔습니다.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인구를 보면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하지만 청년들은 그 경력을 쌓을 첫 번째 기회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 입장에서는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으로 뛰어드는 게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들이 경력 공백, 경험 공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 뭐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취업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 게 주류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었죠. 다만 그게 뭐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렸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즉 노동, 취업하지 않으면 굶겨도 굶어도 된다. 왜냐하면 일할 때가 다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마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질 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멋있고 대단해 보이긴 한데 그 다음 순간에 떠오르는 거는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떡하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요즘 기사 인공지능을 많이 쓰죠 사실. 살짝만 보시면 되잖아요. 아닌가 보군요. 아마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수술도 지금 로봇 수술이 많은데 아마 인공지능화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과거에는. 뭐 교사, 물론 정서적 교감 측면에서는 대체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능적인 부분은 상당히 아마 많이 대체될 수 있겠죠.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구해서 취업한다 이게 그렇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일단 이걸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필요성도 크겠죠.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창업을 하려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막연하죠. 그런 초보적인 지식을 갖춰주는 뭐 창업사관학교라든지 또 창업대학
그냥 창업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교육기회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도 예를 들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건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면 어쨌든 본인이 스타트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업 할 때만 지원을 해줘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진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자. 첫 출발 자체를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근데 동업자도 모아야 되겠죠.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동업자 시장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매우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스타트업처럼.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은 그런 청년 창업 이런 거 전문이시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서 필요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어서 창업이란 새로운 길이어서 즉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야 되는 게 창업이잖아요. 이게 어렵죠. 아이디어 대회도 좀 하고, 저희가 아이디어 대회도 좀 많이 해보려고. 기발한 생각해보는 거죠. 생각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 중에 획기적인 것도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은 함께 의논해 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방향은 그렇다. 재원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지목하는 시간입니다. 눈치 보이는데요? 네. 앞자리에 아무나 아시죠? 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용 기자입니다. 이게 여러 분야가 얽혀있긴 한데 최근에 관세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요.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부과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걸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새벽 이렇게 보면 국채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도 저희 관측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걸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대통령님의 어떤 앞으로의 구상과 어떤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베네수엘라 거기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거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또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프랑스 대통령이 무슨 평화위원회인가 참여 안 한다고 그랬다가 프랑스의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모든 게 예측 불능의 사회죠. 제가 전에 외신 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한번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어디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인간을 폄하했다고 이런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에 대해서 식구가 쭉 늘어나니까 경계가 겹치면서 그 지점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시커멓게 죽어 있더라. 이게 이제 사람도 제국주의 충돌 이런 것도 결국 성장을 해서 계속 기회가 많아지고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또 뭔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제 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고, 그러다 결국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 역사죠. 그래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은 내심으로 드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국